면접관의 질문이 쏟아진다. 물은 걸 또 묻고 또 묻는다. 집요해서 땀이 난다. 짜증은 덤이다.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기 앉아있는 면접관이 지 멋대로 희한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감도 안 온다.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저런 질문을 하는 건가 싶다. 나는 오늘 면접관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왜 자꾸 면접관이 집요해지는지 그 생각을 말해보려 한다. 혹시나 뽑기 싫은 지원자들한테만 하는 질문이 따로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질문은 없다. 단,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하다 보니 당신이 점점 뽑기 싫어지는 거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분위기의 흐름을 끊는 방법도, 면접관이 더 이상 집요해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오늘 모두 말해드릴 거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면접관의 의도가 하나 둘씩 보일 거다. 이런 걸 알면 보다 모르는 사람보다 나의 합격률이 점핑한다. 내가 그랬다. 치커리, 치커리, 치커리. 면접관이 뽑기 싫은 사람한테 하는 질문이 따로 있다? 이 질문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면접장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등장부터 막 어마무시해. 막 들어오자마자부터 뽑기가 막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처음부터 그렇게 뽑기 싫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다 보니까 뽑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태도도 엉망이고 말도 안 통하고 이거는 거짓말까지 막 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 되겠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뽑기 싫은데 굳이 뭐 다른 질문을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의상 몇 개 더 하다가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태도도 엉망이고 말도 안 통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것 같으니까. 이 하는 것 같으니까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상황들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위기를 찬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으니까라는 의심에서 생기는 검증, 그 검증이 언제 시작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 이런 유형이 뽑기 싫어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인데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태도, 거짓말과 과장, 그리고 이해력,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겠죠. 이 세 가지에서 핀트가 나간 게 보이기 시작하면 면접관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검증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건 사실 설명이 길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건들건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인사도 대충 하고 의자에 딱 기대 앉아서 다리를 쩍하니 막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끊어요. 그리고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답변을 하다가 막히면 한숨부터 쉰다든가, 심지어 제가 지난 면접 때 실제로 본 지원자 중에는 답이 생각 안 난다고 혼잣말로 아씨 이렇게 욕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의외로 많이 보이는 유형들이 있는데 면접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을 했더니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맞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면접관을 평가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소개팅 자리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되게 쉬운데 누군가 괜찮다고 해서 소개팅을 받았겠죠. 그 자리에 딱 갔어요. 갔는데 쩍벌에 막 말하는데 끊고 또 내가 어떤 거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라고 해서 막 가르치려고 하네. 느낌 오시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이유는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면접이라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이런 태도가 나온다? 이런 친구는 입사하면 어떨까요? 피드백을 잘 받을까요? 뭐 협업은 잘 할까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도 문제지만 속에 있는 마음가짐이나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도 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팀원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셨나요? 상사의 피드백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의 판단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류의 질문들이 꼬리물기로 면접관이 나한테 막 물어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협업이 가능한 태도라든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지를 촘촘하게 확인하는 거니까 분명하게 나는 염려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을 주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거짓말과 과장입니다. 저는 거짓말도 둘로 나눠서 봐요. 허위 그리고 과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허위는 해보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과장은 조금 다르죠. 실제로 내가 한 경험인데 조금 더 크게 말을 하는 거죠. 어필을 하는 거예요. 성과를 조금 부풀리거나 자신의 역할을
큰 것처럼 말하거나 팀이 한 일을 혼자 한 것처럼 말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상식선에서 말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건 과장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거짓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거는 금방 티가 나요. 최근에 봤던 면접에서 한 지원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턴을 다녔던 회사에서 유명한 브랜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기획부터 운영까지 진행을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성과가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클라이언트와 직접 커뮤니케이션도 하셨는지, 그러면 그때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성과를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 그 측정할 때 어떤 툴이나 솔루션을 활용했는지, 이렇게 질문을 몇 번 이어가면 결국 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했으니까, 혹은 자기가 그런 거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답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떤 회사에서 인턴한테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맡기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왜냐,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런 직접 자기가 했던 일이라면 그대로 잘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조 업무를 했다고 해서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인턴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그걸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뻥카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납득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 어딘가에서 막 수치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정말 99%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수치로 말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의심이 많이 생겨요. 정말 본인이 하신 게 맞는지. 그 결과가 그렇게 진짜 나왔어요? 이런 류의 질문들을 본인이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 면접관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검증형 질문이 반복된다면 합격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이거는 진짜 내가 했다니까? 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하는데도 질문이 막 이어진다. 느낌이 쎄하다. 막 비수가 날아와서 막 꽂힌다. 이러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설명과 설득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그 경험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범주나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심리학에서는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가장 비슷한 사례에서 대입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범위 내에 있으면 어떻게 쉽게 믿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를 하는데 시세가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어떤 사람이 20만 원에 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싼 거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사기다. 이런 식으로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상 납득이 안 되니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면접 중에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고 있다면 재빨리 설득이나 설명이 가능한 다른 경험 혹은 다른 사례를 들어서 그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 네, 면접관님들이 어떤 점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해력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회사에서는 같이 일을 할 사람을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 누군가 업무를 설명했을 때 당연히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소위 말해서 말귀를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런 거예요. 면접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봅시다. 전에 있던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담당했던 캠페인이 있던데 어떤 AI 툴하고 어떤 솔루션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원자한테. 그런데 지원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점은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해오던 타겟팅은 2030 이쪽이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3040이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막 옵션을 바꾸고 어떤 것들을 설정을 해서 캠페인을 운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이거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아, 성과 측정하셨을 때 사용했던 어떤 솔루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떤 툴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트래킹 솔루션이라든가 그런 거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또 그 지원자는 성과만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입니다. 답을 외워왔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물론 둘 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자, 이렇게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면접관은 같은 질문을 계속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묻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은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질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원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풀어서 다시 묻게 되는 거죠.
사실 저렇게 직접 의도를 내비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는 질문에도 답을 못 하는데 약간 의도가 좀 섞여서 꼬아서 묻는 질문이라면 아찔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면접관이 지 멋대로 희한하게 질문을 해놓고 지원자들한테는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 자, 잘 들어보세요. 면접관이 설명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문제니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앞에 있는 지원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면접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자, 그렇다 싶으면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혹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면접관님께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정중히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대답을 해도 충분합니다. 면접관한테 물어봐도 되냐고요? 당연하죠. 물어봐서는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면접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중하게 물어보면 그만입니다. 이거는 정말 소소한 꿀팁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애초에 질문의 맥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계속 질문들이 실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뭔가요? 뭐였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어떤 지원자가 정말 본인이 겪었던 어떤 삶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화의 맥락 속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면접관은 실무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묻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이게 질문의 맥락입니다. 질문 자체만 듣지 말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도 감이 안 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면접관에게 정중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지시를 애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혼자 추측하고 일하는 것보다 한번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시작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좋은 직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애매하다 싶으면 짧게 확인하는 게 오히려 좋은 태도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면접에서 뽑기 싫은 사람에게 하는 질문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하면서 태도를 보고 거짓말 같은 거를 확인을 하고 이해력을 검증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과정에서 뽑기 싫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굉장한 인사이트. 자,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거짓말 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질문을 정확히 듣고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지원자보다 앞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별거냐고요?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제 면접관 경험으로 봤을 때 적게는 한 번 면접을 보면 20%, 많게는 30% 비중 정도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점수를 깎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지켜도 남들보다 4분의 1, 3분의 1 정도의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해 주셔서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무료로 드리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봤던 면접에서 실제 물어봤던 어떤 질문 리스트, 그런 것들하고 제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정리한 질문 리스트하고 그 정리한 거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꼭 받아가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댓글이 정말 안 달려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의미를 주는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댓글이 그건데 제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댓글이죠. 이분은 취업도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드린 파일도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이거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그 취업이라는 놈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받아가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